고대인들은 추위와 더위, 사냥감의 이동, 농사시기 등 지상에서의 삶이 하늘에 달려 있다고 보고 하늘을 관찰했다. 지상의 일이 하늘에 달려 있다. 지구상의 대부분 지역에는 사람들이 평균 10년에 한 번꼴로 하늘에 나타나는 특이한 천체, 혜성을 보았다. 코마와 대가리죠. 꼬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요한 하늘에서 빛나다 천천히 희미해지는 천체는 바로 혜성이었다. 여기 핵심 단어네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은 혜성의 출현을 하늘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불운과 재앙의 전조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 예쁜 애들을. 혜성은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고 유사한 의미를 부여했고 대부분 부정적인 걸로 봤네.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특이한 천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이 혜성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이유는 다른 별들과 달리 밝게 나타나 사라지고 주기도 알 수 없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상계의 존재는 완전한 원운동을 하고 모든 속성은 불변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혜성은 그렇지가 않아. 지상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가진다라고 보았다. 혜성은 지상계의 존재다. 혜성이 지구 대기에 존재한다라는 생각은 16세기까지도 이어졌고 1577년 혜성이 나타났을 때 티코 브라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무엇? 지상계의 존재다. 혜성이 지상계에 어디쯤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굉장히 이 떠올린 생각 자체는 과학적인 생각이지. 먼저 혜성이 지상계의 어디쯤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위치가 가까운 곳에 있다면 멀리 떨어진 두 관측소에서 혜성을 보았을 때 서로 다른 별이 배경에 있을 것이다. 지상이 있고 관측소,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 요쯤에 있다면 여기에서 바라보면 요 주변에 요렇게 뒤에 있는 애들이 관찰이 되겠지. 여기에서 바라본다면 얘네들이 보이겠지. 어디가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한 천체를 바라봤을 때의 방향의 차, 즉 두 방향 사이의 각도인 시차가 생긴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디? 각 요만큼이 시차인 거네요. 여기가 시차야. 요 각도가 시차야. 시차가 생긴다는 걸 알았다. 시차는 관측 지점 간의 거리가 멀수록 한번 살펴볼까요? 요렇게 있는데 지울 거지만 요렇게 대충 한 요 정도 있다라고 하면 거리가 멀면 어때? 그 각이 커지죠. 거리가 멀수록 시차 커져. 관측 대상이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요거 위에 걸로 볼까요? 여기 가까워? 요게 가깝잖아, 여기가. 그러면 요렇게 오니까 어머, 각이 또 커졌지. 그래서 시차는 관측 지점의 거리가 멀수록 관측 대상이 가까울수록 시차는 커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문장은 별표지 뭐뭐 할수록 뭐뭐 합니다니까. 그런데 브라헤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1577년 혜성은 지상계의 존재니까 달과 행성 사이쯤에 있어야 했어. 혜성이 천상계의 달보다 멀리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2000년 가까이 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흔들리게 되었다. 각도를 찾아봤는데 관측소, 달의 각도가 요 정도인데 어느 혜성을 관찰했더니 세상에 각이 달보다 더 작아. 달보다 멀리 있다는 얘기인데 원래 혜성은 지상의 존재가 아니라 달보다 멀리 있는 천상계의 존재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리스토텔레스 씨 당신 생각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거지.
뒤로 넘어와서 17번 볼게요. 방금 한 거 이제 보시면 됩니다. 티코 브라헤의 연구과정 틀린 거 찾기. 1번 가설. 지상계의 존재니까 달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것이다. 달의 시차가 나타나는 두 관측소에서는 혜성의 시차도 나타날 것이다. 어쨌든 하늘에 떠 있으니까. 혜성의 시차는 달보다 클 거다. 왜? 달보다 가까우니까. 이론은, 예측은. 관측을 했더니 두 관측소에서 관측한 결과 달과 혜성 모두 배경이 서로 다른 별이 있었다. 무슨 말이야? 둘 다 시차가 있었다. 둘 다 시차는 있지. 관측 방향으로 인해 생기는 각도는 혜성을 관측할 때가 달을 관측할 때보다 컸다가 가설이고, 관측 결과는 혜성이 각도가 더 작다지. 그러니까 5번 틀리죠. 그러니까 혜성은 달보다 멀리 있다. 지상계의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오겠죠.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후 브라헤의 제자였었던 요하네스 케플러는 엄청 유명한 아저씨죠. 행성들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한 타원 궤도로 움직인다라는 법칙과 원운동이 아니야, 타원이야. 행성이 일정한 시간에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일정하다라는 법칙을 발견해냈다.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태양이 이렇게 있고 혜성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자, 여기서부터 한 달 동안 갔어. 여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 면적. 여기에서부터 한 달 움직였어. 한 달 움직였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면적. 여기서부터 한 달 움직였어. 그러면은 요렇게 얘가 면적. 이 면적이 같대. 어디가 있냐? 타원은 장축이 단축보다 긴 길쭉한 모양인데 어디가 장축이겠어요? 여기가 장축이겠지. 그리고 여기가 단축이겠죠. 요렇게 길쭉한 모양인데 이것이 얼마나 긴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20률이다. 20률이 0이다, 1이다. 20률이 1이면 포물선. 20률은 이 범위, 0에서 1 범위.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더 길쭉한 모양이다. 케플러 법칙에 의하면 원 궤도일 때에는 천체의 이동 속도가 일정하지만 타원 궤도일 때는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갈수록 빨라지고, 그러니까 요 구역에서는 어떻게 애들이 빨리 움직이고 멀어질수록 요 구역에서는 애들이 느려져. 뭐뭐 할수록 역시 뭐뭐일수록이니까 밑줄. 타원 궤도가 태양에 가까울 때는 빨라지고 먼 지점일수록 느려진다. 뉴턴은 이것을 각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했는데 20률이 달라지면 동글하냐 뾰족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면 부분적인 속도는 달라지지만 공전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는 공전 주기의 제곱이 평균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비례, 반비례, 뭐뭐 할수록이면 일단 밑줄이지. 공전 주기의 제곱이 평균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말은 과감하게 무시해도 되죠. 그러면 어떻게 무시할 거야? 어디가 있냐? 공전 주기의 제곱이 평균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평균 거리. 공전 주기가 늘어나면 평균 거리도 늘어난다. 이렇게만 받아들여도 되지. 케플러의 법칙을 만유인력 법칙을 통해 증명했다. 뉴턴은 이 법칙들을 통해서 혜성도 마찬가지로 타원 궤도를 가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지.
에드먼드 헨리는 그냥 사람 이름이라서요. 뉴턴의 이론을 바탕으로 1337년에서 1698년의 해성 궤도를 분석한 결과 1682년, 1531년, 1607년 얘네들 같은 애들인데? 라고 생각했고 20율이 약 0.976 이거 진짜 뾰족하게 생겼네 애가 길쭉하게 이를 통해 개가 개니까 1758년에 돌아올 거라고 단언했고 죽고 실제로 나타났다. 해성도 행성처럼 일정한 궤도가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입증이 되었다. 네 번째 달라. 해성의 궤도와 함께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는 해성의 구성 물질과 구조였었다. 기역, 니은, 디귿, 사람 이름이죠. 그러면 어떻게 적어도 네 번째 단락 읽고 18번 풀러가야 되겠네. 아리스토텔레스는 해성에 꼬리가 있다. 해성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해성은 기체다. 이에 대해서 뉴턴은 해성이 근일점에서 태양에 매우 가깝게 접근하기 때문에 기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기체라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추론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요? 뉴턴은 해성은 일단 적어도 기체로 되어 있지는 않다. 해성이 행성처럼 딱딱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돌이라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고 꼬리는 태양열로 인해 증발된 내부의 증기로 인해서 꼬리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많은 해성은 태양열로 인해서 꼬리가 발생하면 태양 근처에 와서 꼬리가 생겨야 되는데 영하 100도 정도인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을 때 꼬리가 있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뜨거워서 꼬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겠네요. 일부 해성은 쪼개지기도 했다. 딱딱하다며 쪼개져. 뉴턴의 이론은 또 잘못됐네. 그래서 내가 정리해 주겠다. 내 생각은 프레드 휘플 이 아저씨는 생각하기를 해성이 강력하게 결합된 게 아니라 광물 알갱이와 여러 다른 물질들이 모여서 만들어져 있는 더러운 얼음덩어리 같은 거다. 분광기를 통해 해성을 분석한 결과 탄소, 수소, 무기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얼음이 50% 이상, 휘플의 가설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달라. 옆에 18번 또 풀러가죠. 18번 문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뉴턴과는 달리 해성 내부에서 증발한 기체가 꼬리를 만든다. 해성 내부에 증발한 기체가 꼬리를 만든다는 뉴턴이지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죠? 니은 뉴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으로는 해성이 주기성을 갖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괜찮아. 왜?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로는 태양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 근처에 가면은 어떻게 홀랑 다 타버릴 텐데. 그러면 일회용일 텐데. 근데 주기성을 갖지 않냐. 기체면 일회용인데 주기성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2번 맞지. 뉴턴은 프라하의 이름 뭐였었어? 휘플과는 달리 해성이 태양 근처를 지날 때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아니요. 딱딱한 물질이라서 돌아올 수 있다. 휘플은 뉴턴의 관점으로는 태양의 꼬리가 태양 근처에서만 생성되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 일단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죠. 목성과 화성 사이에서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휘플은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해성이 태양 근처를 지날 때 기체 상태가 된다라고. 기체 상태입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지. 그러니까 5번 탈락. 답은 2번.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한 달랑 마저 읽을게요. 2014년 유럽의 우주기관의 로제타 탐사선의 탐사 로봇이 추르모프 게라시멘코 해성에 도착함으로써 어마어마하지 않아? 해성에 도착했대. 해성 연구는 큰 전환점을 맞았다. 추르모프 게라시멘코 해성은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 이음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진짜 해성이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 보면 오리처럼도 생겼어. 오리 인형처럼. 큰 덩이와 작은 덩이 이음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100도씨의 일교차로 인해 여기에서 가스가 분출이 되었다. 성분 분석 결과 추르모프 게라시멘코 해성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수소의 비율이 지구와는 달라. 중수소의 비율 어디다 쓰는데요? 물의 기원을 추정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야? 우주에 여기 이 동네에서의 생긴 물은 중수소의 비율이 3대 1이야. 뭐 예를 들면 이쪽 동네에서의 생긴 물은 중수소의 비율이 2대 1이야. 그러니까 이 물이랑 이 물이랑은 기원이 달라. 근데 지구 위의 물이랑 이 해성의 중수소의 비율이 달라. 지구의 물과 얘의 물이 다른 동네에서 생겼구나. 그 결과 해성의 물이 지구의 물과 기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우주 넓은 곳에서는 물이 여기저기서 생겼구나. 이에 따라 공전 주기가 200년 이하인 단주기 해성은 200년에 한 번 돌아오면 그건 단주기야. 명왕성 천체 밖의 밀집 지역인 카이퍼 벨트에서 온다라는 이론이 힘을 얻게 되었다. 태양, 수금지, 화목도, 천해명 이 거리에 몇십 배 거리에 이렇게 띠가 있어. 여기가 카이퍼 벨트. 카이퍼 벨트에서 해성이 오는 거라고 슝. 그랬다가 어떻게 태양의 인력에 끊겨서 뭐 이렇게 궤도가 변할 수 있겠지. 또 어떤 애들 슝 하고 날아와서 더 길게 올 수도 있을 거고. 카이퍼 벨트는 태양계가 처음 생겨날 때 원시 물질을 거의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해성에 대한 연구는 태양계 생성의 비밀을 푸는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서울대의 저기 천문학 교수 하시는 분이 이야기하는데 태양계는 천문학 아니야. 지구과학이야. 이렇게 지질학이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더 멀리 보지.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머지 5, 6, 9, 10 네 문제 4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15번은 어렵지 않죠? 윗글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천체, 지상에서의 일을 하늘에서 결정해준다. 해성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과학적 연구를 서술했습니다. 아주 잘했지. 다음 2번.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행성의 이동 속도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성을 뭐라고 봤을까? 지상계의 존재로 봤죠. 이동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아니요. 이동 속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행성의 이동 속도는 변하지가 않는다. 행성, 아이씨, 헛소리 할 뻔했네. 해성이 아니라 행성. 큰일 날 뻔했네요. 행성이면은 천상계의 존재지. 천상계의 존재는 특성이 어때요? 불변하죠. 그러니까 모든 속성이 불변합니다니까 모든 속성이 이동속도 들어가면 변하지 않겠지. 괜찮아요. 헨리는 1682년 나타난 해성의 주기성을 발견했지만 최초 관측자는 아니죠. 그렇죠. 1337년인데 만약에 최초의 누구야? 발견자면 한 300년 산 아저씨인데 몇 년쯤 살면 인생이 지겨워질까? 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 모르겠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은 혜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인간 세계에서 찾았다. 그렇죠. 왜? 어디가 있어? 하늘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해놨으니까. 혜성은 태양과 멀어질 때 태양계 내의 다양한 곳에서 기원한 물질을 흡수하며 커진다. 혜성이 커지네 마네라는 이야기 자체도 한 적이 없고 우리 태양계에 날아오고 있는 행성은 다양한 곳도 아니고 카이퍼 벨트 여기에서 다 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4번은 골고루 틀린 얘기지. 어떤 천체에 물에 포함된 중수소 비율이 지구와 같다? 그러면 지구의 물이랑 그 혜성의 물이랑 같은 곳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틀린 건 4번. 뒤로 오셔서 20번 보러 갈게요. 혜성에 대한 주요 정보입니다. 적절할 것은. 저는 뭐 뒤에 설명 막 나와 있곤 한데 저는 좀 얌생이로 풀어놨거든요. 어떻게 풀어놨냐. 근일점, 원일점 이거를 보니까 진짜 번뜩 이 생각이 나더라고. 태양이 있어. 근일점만 가지고 봅시다. 누가 제일 가까워? 스위프트, 얘가 제일 가깝지. 그래서 NK, 스위프트, 조금 떨어져서 템펠, 원혜성. 원일점, 요렇게 제일 멀어지는 요 선에다가 놓자고. 누가 제일 그나마 가깝나? NK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템펠, 스위프트. 템펠, 원, 스위프트는 멀리 있으니까 요쯤에 써주자고. 저는 요렇게 했거든요. 자, 살펴봅시다. 근일점을 고려할 때 엔케 해성의 궤도의 장축, 엔케 해성의 궤도의 장축 어디? 요만큼이지. 요거는 템펠 1보다 길다고? 아니요. 템펠 1보다 짧은데요. 스위프트보다는 짧군. 아니야. 늘 짧아. 얘는. 그쵸? 얘는 그림 그릴 필요도 없었어. 여기 옆에 표만 봐도 나왔었으니까. 다음, 원일점을 고려할 때 엔케 해성과 트위프트 테트 해성 모두 지구에 가장 근접했을 때의 속도가 원일점에 있을 때보다 모두 빠르겠군. 정답. 태양에 가까울 때, 태양 가까이에 지구가 있을 때. 그랬죠. 자, 여기 볼게요. 1AU는 태양과의 평균 거리야. 그러면 지구는 어디에 있어야 돼? 엔케와 템펠. 엔케와 템펠 요 사이 어디가 있어? 아, 여기지, 여기. 요 사이에 있어야 돼, 지구는. 그쵸? 그러니까 지구에 근접했을 때 딱 요 선상에 와야 되겠지. 원일점에 있을 때보다 빠르겠군. 정답. 3번. 20류를 고려할 때 밑에다 좀 쓸걸. 템펠 1의 행성은 1682년에 나타난 해성. 1682년에 나타난 거 누구야? 앞에 지문에 헨리 해성이죠. 헨리 해성은 주기가 아까 헨리 해성 20률 얼마였지? 0.967. 그리고 주기는 앞에 거 더하기 빼기 연도 계산하면 76년 나오거든요. 템펠 1이랑 헨리랑 템펠 1 헨리가 더 길쭉하지. 3번 탈락. 해성의 주기를 고려할 때 평균 거리는 행성의 주기랑 평균 거리는 어떻게? 주기의 제곱이 평균 거리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주기와 거리는 비례합니다 라고 확인했죠. 누구 주기가 더 짧아? 템페릴이랑 엔케랑. 엔케가 더 짧죠. 그러니까 엔케가 가는 거리가 더 적지.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 주기를 고려할 때 스위프트 터틀, 엔케, 템플 해성 주기 전부 얼마야? 3.3, 5.6, 133.3. 에이, 전부 다 200년 이하네. 그러니까 전부 다 단주기지. 그래서 5번 탈락. 정답은 2번. 데스크. 밑에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전조. 괜찮네. 2번 척도. 괜찮네. 3번 단언하다.
괜찮지. 4번 입증. 괜찮아. 5번 분출이었었는데 밖으로 흘러나가거나 흘려내보내는 거는 뭐야? 오염물질, 유출이지. 분출은 어떤 거예요? 액체 따위를 뿜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면 분출이고 이거면은 유출이겠지. 그 정도 느낌? 네, 수고했고.